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될 부동산학과 20학번 이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강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수를 먼저 치셔가지고 저는 지금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는 이치현이고요. 이렇게 강연을 사람들 앞에 서서 진행을 하는 게 거의 한 3, 4년 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했으니까. 제가 레뮤제를 활동했을 때 당시에는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강연은요, 레뮤경제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 이야기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강연을 재밌게 들을 수 있게 진짜 뼈를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라고 하죠?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먹는 게 보통 제일 맛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경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 기초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들을 수 있게 일단은 기초 지식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는 금리가 정확히 뭔지 안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금리가 난 정확히 뭔지 알아요. 손 들어보실래요? 혹은 나는 이 환율이 정확히 뭔지 알고 환율이 어떻게 정해진지 알고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네.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이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재밌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는 딱 한 단어로 정의가 가능해요.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이 돈의 가치, 이 가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금이자, 적금이자, 대출이자, 다른 여러 가지 이자들을 합쳐서 이자율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금리가 돈의 가치다라고 했죠. 그리고 돈의 가치는 이자율로 정해진다라고 해서 곧 금리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이 10,000원을 10%라는 금리를 가진 은행에다가 넣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10,000원은 얼마만큼의 미래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네, 맞아요. 11,000원이라는 미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라는 돈이 10%라는 이자율을 가지고 11,000원이라는 미래 가치를 가지는 것. 10,000원이라는 돈이 10%라는 금리를 가지고 11,000원이라는 미래 가치를 가지는 것. 이것이 곧 금리는 이자율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율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까요?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냥 시중은행이 국민은행 같은 곳에서 예금이자 적금이자는 우리가 돈이 좀 없는데 한 0.1%로 하고 대출이자는 돈 좀 땡겨야 되니까 20%로 하자. 이러나요? 아니죠. 이 금리는요, 뭐를 기준으로 정해지냐면 바로 이 물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김밥, 과자부터 시작해서 주택, 금, 주식, 코인, 모든 물건의 가치, 모든 물건의 가격을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 그래서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금리, 돈의 가치, 그리고 물가, 물건의 가치가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가 살짝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돈을 은행에다가 묶어놓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행에다 묶어놓기보다는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할까요?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물건을 가치가 높은데 당연히 물건을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가격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이 당장에 비싸지고요. 극단적인 사회현상, 연끌족 같은 사회현상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또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데 자기 한도 이상의 것에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냥 물건을 사놓으면은 나중에 되팔면 그 정도 대출금쯤이야, 그 정도 이자쯤이야 라고 하면서 연끌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살짝 올라갔을 때로 돌아가서 이 그래프를요,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가 살짝 높은 상황을 보고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금리를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부터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물가를 보고 금리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 바로 이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라고 하고 금리를 물가보다 더 높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이자율이 물건의 가치보다 더 높으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가가 정상 범위 내로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앙은행이 물가도 뭐 정상 범위에 들어왔는데 휴가나 갈까? 이러면서 그냥 휴가를 쌩 하고 떠나버립니다. 근데요,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지금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놓게 되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물가가 거의 뭐 똥값이 됐죠. 근데 이 물건을 주로 만드는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물건을 주로 만드는 곳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똥값인데 어떤 기업이 도대체 더 많이 만들 걸 상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심지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축소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건 곧 고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본 불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상황이라는 걸 듣고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휴가에서 복귀를 하고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금리 내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를 거의 0% 가까이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아까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기준점은 다르지만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양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높음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들이게 되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물가와 줄다리기, 힘싸움 그런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환율입니다. 환율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화, 엔화, 위안화, 달러화, 유로화 이런 화폐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뜻해요. 화폐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 그러면 이 가치는 뭘로 정해질까요? 바로 화폐의 상대적인 양으로 정해집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이렇게 있고요.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나 손흥민, BTS 좋아요 막 이러면서 10달러짜리 5장, 50달러를 들고 한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달러화를 들고 있기보다는 원화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에 의거해 50달러를 한국 시장에다 내놓고 5만 원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원화보다 어떻게 되죠?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원화를 구하려고 할 때, 달러화를 구하려고 할 때 무엇이 더 구하기 쉽고 무엇이 더 구하기 어려워질까요? 원화가 구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아까는 5장이었는데 지금 1장도 없잖아요. 달러화는 어떻게 해서 5장 있는데 1장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양의 차이가 발생을 하므로
지금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없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아까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00원만 줘도 2달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1달러에 500원, 환율이 500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인이 한국 음식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한국을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주고 한국에 있던 50달러를 다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구하기 쉬워졌고,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5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1달러가 이제는 다시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간의 상대적인 양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환율이 변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네. 자,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은 딱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2022년부터 약 25년 전인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로 떠나봅시다. 자,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요, 국제적인 저유가 상황, 그리고 경쟁국이다시피 한 일본의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호재들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접 봐서 받는 그 면접비로만 살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호황을 등에 업고 한국에 있던 기업들도 등치를 불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와서도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는데 심지어 외국 은행에서도 달러를 빌려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등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국제적인 호황이고 우리나라도 호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마구마구 사주는데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금 더 팔 물건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그 물건의 양을 많이 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긁어 모으는 게 바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네모 기업, 동그라미 기업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저 번개 기업도 똑같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합니다. 이때 당시 기업의 전반적인 기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빚더미 위에 이렇게 빚더미 위에 확장한 기업이 과연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 넘겼어요. 상체는 거의 마동석만 한데 하체는 젓가락보다 얇아요. 그런 사람을 과연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업 안정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한국의 주변국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이때 당시 태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부터. 그리고 그 태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가 동남아시아 신흥국 전체로 퍼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또한 신흥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신흥국들이 말 그대로 외환위기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박살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생각이겠죠. 우리나라도 신흥국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렇게 이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냐?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망하면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아까 외국에서도 돈을 내가 빌려왔다고 했었죠. 외국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돈을 빌려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빠르게 자기네 달러를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당시 확인된 외채비만 약 1,530억 달러였어요. 1,530억 원이 아니라 1,530억 달러.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시장에 있는 달러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혹시 계실까요? 지금 달러가 0원이고 한국 시장에서 원화는 37만 원이나 있는데 환율이 그대로죠. 1달러에 800원. 이게
제가 PPT를 뭐 잘못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한국이 채택하고 있던 관리변동 환율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국가가 외환보유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외환보유고에다가 외환, 뭐 달러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 외환보유고에서 외환보유고에서 보유한 그 돈으로 시장의 외환량을 조절해서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를 시키는 거를 이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시장의 환율이 조금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다시 낮추고, 환율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달러를 거두어서 환율을 다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게 바로 이 관리변동 환율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에 달러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100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주게 됩니다. 근데요,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날 때까지 긁어가지고 딱 이렇게 시장에 내놓았는데도, 그런데도 이 15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채를 갚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나라에 이렇게 달러가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아까 빌린 돈 여전히 갚지 못하겠죠. 그리고 원유 수입 안 됩니다. 원유 구입이 아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원유는 달러로밖에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대금 지급도 대부분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무역 대금 지급도 안 되고요. 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 또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형 국가, 수출을 위주로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 국가에서 원유 수입 불가, 무역 대금 지급 불가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국이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 도움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곳이 바로 어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 IMF라는 곳입니다. 이 IMF에서요, 우리나라에게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달러를 빌려주게 되는데, 그냥 빌려주진 않았겠죠. 쫌생이들이라 그냥 빌려주진 않았어요.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제일 좀 컸던 조건들이 뭐였냐면 바로 환율제 전환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던 환율제가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했었죠. 이 관리변동 환율제를 시장의 돈의 흐름을 맡겨서 그냥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게 되는 자율변동 환율제로 전환을 시켜라 라고 했었고, 금리를 대폭 인상시켜라 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조건 같은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이고 뭐고 알겠으니까 일단 돈이나 줘 해서 조건을 수락을 하고 달러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요,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원래 7%였던 금리가 25%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00억을 빌린 사람이 하루에 연 7억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25억의 이자를 내게 된 거예요. 거의 뭐 3배가 넘는 금액을 이자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빌려서 성장을 했었던 그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도 이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높아진 환율, 높아진 금리, 높아진 이자율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들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대기업들조차도 하나둘씩 무너지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이 대기업들도 당장 자기 빚을 갚는데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빚을 갚는데 급급하고, 또 이런 외환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기업의 어떤 그런 공포감 때문에 기업이 예전처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다? 즉 고용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 무너지고 대기업도 하나둘 무너졌는데, 그나마 있는 대기업도 고용을 더 추가로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불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 빚을 갚고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1997년 기업이 공포감으로 인한 투자 축소 기조,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대출을 안 받게 되니까, 투자를 안 하고 대출을 안 받게 되니까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가계대출,
일반 가정의 돈을 빌려주는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때 당시 굉장히 활성화됐던 게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이때부터 지금 2022년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생겼던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흉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될 산이 하나 더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막 뉴스 가면 막 그렇죠? 이런 단어들 막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이 자이언트 스텝이 뭐길래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어대고 우리나라 경제 위험합니다 막 이럴까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 있어요. FED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언론에서는 미연준이라고도 해요. 이 미국 이 중앙은행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 미국 중앙은행이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어내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0.5%를 올릴 때 빅스텝, 0.75%를 올릴 때 자이언트 스텝, 1.0%를 올릴 때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0.75%였던 금리에서 한번 15%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뭐 떠들어댈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금리를 올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왼쪽 국기는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요즘 막 하고 있는 드라마 수리남의 국기예요. 마약 카르텔이 나라를 지배하고 군부 독재 정치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수리남의 금리가 0.5%, 미국의 금리가 4%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억을 쥐고 있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나라에 돈을 집어넣을 건가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수리남이 우리나라한테 수리남한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리남 중앙은행이 야, 우리 금리 7% 줄게, 7%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도 돈 좀 줘라고 하면서 금리를 7%로 올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금리를 7% 주는 수리남에 투자를 하겠다. 손 들어보실래요? 혹은 나는 금리를 4% 주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시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아니, 당연히 금리 7%를 줘야 되는 게 주는 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미국이 금리가 낮은데도 미국에다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국가의 상대적인 신뢰도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이 만약에 수리남과 미국에 동시에 지진, 허리케인, 그리고 지진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안정을 되찾을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3%의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미국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0.5%였던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리남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심지어 수리남에 있던 달러조차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리남에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양이 적어지게 되고, 달러가 적어지니까 원유 수입 안 되고, 무역대금 지급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주구장창 말해왔던 외환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보면요, 한국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거의 4% 가까이 올릴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약 3%로 올렸어요. 근데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태, 언론에서는 이 상태를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곧 외환위기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었고, 그걸 교훈 삼아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그때 당시보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리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몇 달 전부터 막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영끌족 들어보셨나요, 다들? 이 영끌족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으악!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끌어모았던 사람들이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금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돈을 끌어모아서 샀던 이 자산, 주택, 코인, 주식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자도 더 내래. 근데 물건의 가격은 계속 떨어져. 진짜 그냥 비명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런 영끌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이나 코인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요즘 살짝 울적하실 수도 있고요. 적금 위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은 요즘 막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지어지고 어깨를 막 펴고 다니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 경제라는 거는요, 그저 윗사람들의 돈장난이 아닙니다. 경제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의 삶에도 파란불이 켜지게 되고요.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의 삶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면서 어떤 그런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려야 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강연이 끝나고 뉴스를 볼 때 저의 강연이 여러분들을 조금 돕게 된다면 진짜 오늘 강연을 한 그 보람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